네, 오늘은 6789 할 겁니다. 사회경제. 6789에 좋은 지문이 많고요. 수능 특강이 교재가 있다면은 문제 몇 개는 쌤이 좀 풀어봐라 했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있어서 네, 얘기 들으면서 예를 들어 사회경제 6지문 같은 경우는 4번이랑 5번은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추정 방법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특허권. 이게 과정이 나옵니다. 과정을 한번 쭉 써놓고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발명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발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특허를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특허권이 생긴다. 이런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이거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발명이라는 게 이 발명품에 특허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물건도 있고, 물건이 아닌 것들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뭔가를 발명했다라는 서술어를 붙인다라고 하면, 물건, 혹은 기계를 발명하거나, 그지? 전구를 발명했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그 물건에 붙이는 게 아니고, 물건 만드는 방법에 붙이는 거예요, 특허권이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이 발명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무형의 것이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만드는 방법, 혹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예요. 물건 말고도 영업 방식, 뭐 이런 것들도 특허가 될 수 있고, 설문지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특허가 될 수 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 발명이나 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일단 새로워야 되겠지, 그지? 당연한 거죠, 그죠? 발명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게 발전적인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됐죠? 네, 특허 출원, 신청, 같은 말입니다. 그럼 등록을 해서 특허권이 생겨. 자, 특허권이 생기면 뭐가 좋느냐? 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판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런 거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게 특허권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이 말을 실시라고 합니다. 근데 특허권을 이렇게 독점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왜 나라에서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에서 어쨌든 이런 권한을 준 거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겠죠, 그죠? 특허권을 주면은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공개해야 돼요. 1년 6개월 뒤에 대중 전체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러면서. 대신에 그거를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거는 특허권을 위반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그걸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롭게 발명하면 그건 또 가능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모두가 그 기술을 공유하면서 다 같이 나라가 좀 으쌰으쌰 잘 돼보자 이런 그런 얘기야. 되죠? 이 특허권 이 실시 이용하는 거 이것도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동생한테 좀 쓰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특정인한테 양도해주는 거. 파란색 펜을 새로 사와야겠어. 자, 어쨌든 특허권을 양도하는데 특정인한테 양도해주면 그런 건 독점적인 실시권 양도라고 해요. 실시할 권한을 양도하는 거. 여럿한테 양도해준다는 건 통상적인 실시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너 내 특허 사용해서 그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나한테 얼마 이용료 내 할 수 있겠다고, 그죠? 이용료. 오케이? 그 이용료. 근데 이용이 뭐라고? 이용이 실시랑 같은 말이라며.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실시료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면 청구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고만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예요. 특허권을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기술을 언젠가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만든 김에 독점 이용권을 먼저 가져버리는 거지. 대신에 특허 만든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어쨌든 대중한테 내 레시피가 다 공개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걸 감안하면서도 내가 지금 독점 이용권을 가진 건데 그걸 침해하면 어떻게 돼? 개빡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줄 만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침해가 되는 경우라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어요. 너 왜 내 기술 써? 내가 특허냈는데? 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손해배상을 할 때 이 특허권자가 정부한테 쟤 내 거 베꼈는데요? 라고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근데 특허권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건 게 그러면은 내가 저 기술을 본 다음에 저 기술이 내 특허권 몇 페이지에 저 말이랑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얘한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피해자인데 입증 책임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증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건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입니다. 생산 방법 추정 규정.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펜 만드는 걸 막 특허를 냈어. 이건 이제 내 기술이잖아, 그죠? 근데 어떤 철수가 와가지고 동일한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러면은 내가 이거를 쟤가 내 기술 뺏겨가지고 만들었는지 공장 가서 확인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인 경우에는 내 특허로 내가 먼저 냈으니까 내 특허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추정해버려요. 오케이? 그냥 내가 이걸 일일이 걔네 공장 가가지고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특허된 그 방법으로 만들었겠지 뭐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일단 이것밖에 안 나와요, 지문에서는. 지문에서는 특허를 이 입증 책임을 이 보완해주기 위해 좀 입증 책임을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규정으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일실이익의 추정이 있어요. 자, 앞에 거는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거예요. 특허권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얘기할 건데 얘네들은 그 손해 만약에 일단 어쨌든 특허권 침해라 확정이 났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손해액을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손해액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일실이익 추정 규정부터 얘기를 할게. 자, 일실이익이라는 표현이 처음 보잖아. 그지? 일실이익이라는 표현이 뭐냐? 침해자가, 자, 뭔 침해자? 특허권 침해자. 특허권 침해자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일실이익이라고 해요. 자, 뭔 소리냐? 자, 지문에도 예시가 숫자로 나오니까 쌤도 숫자로 얘기할게요. 자, A 공장이 있어. A라는 사람이 그 A 공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펜이라고 할까? 스마트폰이라고 할까? 자, 스마트폰을 만들게요. 스마트폰을 만들 건데 스마트폰을 이 공장이 100개까지 만들 수 있었어. 오케이? 근데 50개밖에 못 팔았어. 왜? B라는 애가 내 거 베꼈어요. B라는 애가 내 거 베껴가지고 이 새끼가 70개나 팔아먹었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살 사람들이 얘 거 사간 거야. 그지? 그럼 난 지금 원래 100개 팔 수 있었는데 50개밖에 못 팔았잖아. 그지? 그럼 일실이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없었으면 나 이거 100개 다 팔았겠지. 그지? 그럼 일실이익은 여기서 50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제가 70 팔았으니까 70만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면 안 돼. 얘는 100개 생산을 못했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손해액 산정의 두 번째는 침해자의 이익액 그 자체를 손해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손해액 산정의 방법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거로 신고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침해자 이익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에서 일실이익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특허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실제로 얻은 손해죠. 그죠? 실제 손해죠. 원래 100개 팔 수 있었는데 못 판 거니까 이거. 실제 손해액인데 이 통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 일실이익과 전혀 무관해요. 오케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이 통상 실시료를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판매한 액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내 거 베껴서 만든 거잖아. 이 새끼 보면 뭐 70개를 만들었다며. 그럼 이 70개 곱하기 지금 통상적 실시권 양도 하면 여러한테 공유를 했던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번째 건 뭐 하는 거냐면요. 얘가 내 거를 통상적 실시권 양도를 받고 실시료를 낸다면 얼마를 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70개를 N%, 그지? 실시권 양도가 몇 %라는 그 실시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거를 손해액으로서 부과하는 거죠. 손해배상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래서 통상적 양도가 만약 이루어졌었다면 냈어야 하는 실시료를 그제야 부과하게.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손해액이란 표현이랑요. 판매액이란 표현 있잖아. 이익액이란 표현이랑 판매액이라고 볼게. 이거 두 개. 이익액이랑 판매액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 근데 원가가 90만 원이면 나한테 이익은 얼마야? 10만 원이잖아. 그지? 하지만 판매액은 100이죠. 이런 게 다른 거야. 되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라 4번 문제 잠깐만 볼게. 자,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쌤도 틀릴 뻔한 문제였는데 잘 봐. 쌤이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 이거 구평 도플갱어 문제다라고 적어놨었어. 쌤이 뭔 문제랑 이거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네, 구평의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지문이 있었어요. 그죠? 얘가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뭐였냐면요.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한 이유가 뭐니? 라는 걸 물어본 문제였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뭘 골랐냐면은 답이 아닌 4번을 골랐거든? 4번을 굉장히 많이 골라서 틀렸어요. 자, 이거는 그나마 2번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 4번 문제에 이거 똑같다라고 적어놓은 게 풀어보면 뭔 소린지 알 거야. 풀어보면 두 선택지가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꼭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9평의 10번 문제랑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이제 7번째 지문입니다. 멜셔스와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 지문인데 일단은 이것도 문제가 좀 괜찮은 게 있어. 3번이랑 4번 문제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출제 기조와 굉장히 맞는 문제라서 네,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볼게. 자, 경제성장이란 게 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고.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경제성장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뭐 다들 뭐 잘 벌고 잘 먹고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총 국가 소득을,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어떻게 돼? 한 명당 진짜 버는 게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총 인구로 나누는 거야. 전체, 한 국가가 전체 벌어들인 무언가를. 그거를 총 인구로 나누면 한 명이 번 게 나오겠죠, 그죠? 그것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평균치가. 그지? 그럼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쌤이 그 각조에 있는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잘 봐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 좀 설명할게. 실질 국민소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질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각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가 변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건. 자, 이렇게 적어놨어. 물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인 소득.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생각을 해봐. 물가가 변해? 당연히 변하지, 그지? 물가는 변해요. 물가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랑 옛날이랑 짜장면 가격이 뭐 한 100배 차이가 나잖아, 그지? 옛날에 뭐 50원, 뭐 이랬다며, 그지? 이게 물가가 변동을 했으면 그때 월급 100만원이랑 지금 100만원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그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질 국민소득입니다. 오케이? 다른 어떤 나라들 보면 이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서 막 지폐가 막 100만 넘어가고 공 막 8개 붙어있고 막 이런 나라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랑 지금이랑 그 액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겠지. 햄버거 하나에 5천만 원이라. 근데 내 월급이 50억이야. 근데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많이 번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물가 변동, 그 가격적인 변동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소득을 실질 국민소득이라고요. 그거랑 반대되는 게 명목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문에서 설명을 안 나왔지만 쌤이 우연히 아는 거라서 좀 설명을 할게. 명목 국민소득은 반대로 물가 변동이 포함되고, 그래서 명목상에 내가 벌어들인 것, 그런 걸 명목 국민소득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명목 국민소득이라는 걸 실질 국민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물가지수로 이 명목 국민소득을 나누면, 그러면은 실질 국민소득이랑 같아집니다. 그런 게 있다. 뭐 너는 회복적으로 계산시키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명목이라는 건 그 반영된 거고, 실질적인 건 말 그대로 실질 국민소득은 실질적인 그런 소득이야. 이 정도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명의 인구 모형이 나와요. 멜서스 인구 모형이구나. 자, 멜서스가 인구 모형 제시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멜서스랑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건 멜서스의 모형이에요. 자, 멜서스 모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멜서스 모형 굉장히 간단한데, 생산하는 거 있잖아. 이 실질 국민소득 이거 있잖아. 생산하는 거는 식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질 국민소득이 멜서스 모형에서는 그냥 식량입니다. 좀 옛날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식량은 어떻게 생산하는 거야? 노동이 생산을 해. 멜서스 모형에서는 노동만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요. 밭을 열심히 땅을 갈고 하면은 식량이 만들어져. 됐죠? 노동을 통해서 식량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식량이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 실질 국민소득이랑 직결되는 개념인 거죠. 그죠? 식량을 많이 생산하면 어때?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노동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건 사실은 인구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인구, 노동 투입량이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지? 노동에 투입되는 게 다 인구니까, 그지? 자, 이렇게 됐어. 자, 쌤이 지금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닙니다. 자, 실질 국민소득. 뭐였다고? 식량 생산한 수준. 오케이? 식량 생산한 수준. 인구. 오케이? 자, 생각을 해봐. 생존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존해야 되는 곡선이잖아.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인구가 있으면은, 그 인구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최소 밥 한 그릇씩을 먹어야 최소 생존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럼 100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를 생존 곡선이라고 그래요. 1인당, 그지? 각각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생존해야 되는 최소 식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기준이야. 인구에 따른 최소 식량 수준.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점점점, 당연히, 이 식량도 많이 생산을 해야 최소 생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총 생산 곡선이라는 걸 그릴 거야. 자,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을 점점 만들 거야.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지? 자, 총 생산 곡선을 그립니다. 자, 총 생산 곡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점점, 얘들아 수학 좀 잘한다 친구들은 지금 내가 접선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겠지? 어렵니? 자, 어쨌든 이게 원래 처음에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점점 증가를 덜 하죠. 그죠? 이게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한계라는 표현을 내가 좀 설명을 꼭 해주고 싶었거든. 그 한계 비용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한계 생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한계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한계라는 표현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소리냐? 자, 인구가 한 명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제깍제깍 식량이 막 급수적으로 똑같이 늘어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인구가 1명이었을 때랑 2명이었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1명이었을 때 1을 생산하던 게 2명이면은 2를 생산할 거야. 이때는 아마 쭉쭉쭉쭉 갈 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물이 그대로 똑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밭이 뭐 부족해. 아니면 뭐 나는 쉬고 싶어. 아파. 뭐 이러면서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는 생산량 자체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한계라는 표현은 하나, x 값이 하나 올라갈 때 y 값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경제에서.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교점이 있어요. 그래프라는 건 항상 교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 교점을 잘 봐. 이게 무슨 의미냐를 생각해봐. 총생산국선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잉여 음식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식량 생산 수준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이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이만큼 생산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배가 부르겠지. 그지? 근데 이 교점이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돼? 교점이 딱 오는 순간 얘네는 최소 식량만이 남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최소 식량이 이런데 만약 인구가 점점 더 늘면 어떻게 돼? 굶어 죽기 시작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이 점을 정체라고 합니다. 정체 상태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자, 뭐라고? 최소 식량, 인구에 따른 최소 식량, 이거 없으면 죽어. 라는 그 시점에 딱 정체된 걸 정체라고 해.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이거 결론은 뭐야? 망했다. 네, 그래서 멜서스의 그 인구 모형이 굉장히 극단적인 모형인데요. 결론은 인구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붐을 일으켰던 모형이에요. 근데 사실상 요즘 막 지구 인구가 엄청 많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자정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 어쩌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석학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물론 지금 잠깐 힘들겠지만 지금 애초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정작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야? 결론은 뭐? 망함.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 멜서스 모형이에요. 설마 이러고 끝나면 되게 암울하잖아. 그죠? 비문학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지 않죠? 그래서 솔로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솔로 모형은 약간 현대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식량만을 생산하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이거 그대로 적어볼까요? 이 색깔 그대로. 생산 요소, 생산물 이거. 자, 뭐가 좀 다른 게 있죠, 그죠? 노동에다가 자본, 그리고 기술, 현대모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기술 같은 것들도 생산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야. 그지? 생산 주체예요. 노동을 해서, 그리고 자본이라는 표현은 돈 같은 걸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노동 자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 기술력, 이런 것들로 식량 플러스 수많은 것들. 그지? 뭐, 사실 지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생산물에 대해서 뭐, 그런 건물,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도 바뀌고 뭐 내용도 조금씩 바뀌겠지? 자, 그럼 그래프를 새로 안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덧대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 자, 얘가 지금 노동이 그대로라고 해봐. 지금 이 정체에 머물렀다고 해보자고. 어쨌든 간에 뭐 인구가 다 똑같았더라도 자본이 더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실질 국민소득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위로. 맞죠? 돈이 많아졌으니까 혹은 뭐 기술이 더 많아졌든가 해가지고 더 같은 인구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효율성이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실질 국민소득이 그래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 이 자본이라는 게 이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런데 이 자본도 뭐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해할 때. 자본도 생산량을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 자본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투자랑 감가상각이라는 두 개가 나와요. 아이씨. 자, 다시. 자, 어렵지 않아? 자, 자본량이라는 게 마냥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 자, 투자랑 감가상각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투자는 우리가 아는 그 투자예요. 그래서, 자본을 잠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자본량 자체는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이 투자를 통해서는 자본량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 감가상각이라는 건 자본 자체의 소모예요. 자본 자체의 소모. 자본이 계속 쓰일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소모니까 어때? 얘는 지금 일단 같은 말이 뭐라고? 자본 소모라고? 시간에 따른 자본의 소모야.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을 통해서는 자본량이 어떻게 돼? 내려가겠죠, 그죠? 이해되지? 투자하면은 자본량이 올라가. 감가상각은 시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본량이 내려가. 점점 깎여. 점점 소모가 돼. 야, 그러면 투자가 많으면 어떻겠어? 자본량 자체가 증가하겠죠? 맞아?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크면 자본량이 전체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당연한 소리죠? 오케이.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로 얘기한 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정도예요. 자, 이 직선, 쌤이 아까도 이거 생존 곡선 먼저 기준으로 그렸었잖아. 항상 직선을 기준으로다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감가상각이 뭐냐? 이 직선이에요. 자, 감가상각은 뭐라고? 시간에 따른 자본의 소모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율적인 거야. 자본의 몇 %는 알아서 계속 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애초에 자본량 곱하기 n%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본량 그래프랑 이렇게 비례 y는 mx 이렇게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n%니까 지금 x축이 자본량이잖아. 그죠?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내가 이거 그 3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이 늘어난다고 자본량이 늘어나느냐? 이 표현 때문에 답 고르기 어려웠을 수 있어서 꼭 풀어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자, 어쨌든 감가상각이 있으면 이제 또 뭐가 있어? 투자가 있겠지, 그지? 자, 투자. 자, 투자는 어떻게 그려? 우와. 이렇게 그래요. 똑같이 아까 만난 지점 뭐라 그러? 정체라고. 인간이 더 이상 늘지 않아. 망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최소의 음식만 먹으면서 다들 빌빌거리면서 산다. 이런 거였고 멜서스 뭐요. 이게 등장한 이유 자체가 아닌데? 우리 점점 잘 사는데? 라고 하면서 현대적인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새로운 현대 모형이 생긴 거야. 자, 이 균제라는 것도 이제 감가상각과 투자가 일치되는 경우야. 자, 이 파란색으로 지금 이 그린 그래프가 투자의 그래프예요. 이 둘이 같으면 어떻겠어? 아까 이게 투자는 자본량 늘리고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인다 그랬잖아. 그럼 이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 자본량은 고정되겠죠. 그죠? 그럼 더 이상 자본량이 늘지 않아. 그지? 자,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최소 곡선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최소 식량만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상황이었지만 아까는 그 노동 플러스 자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자본도 그 식량 생산에 도움을 주고 뭐 이럴 거냐. 그래서 이 균제 상태는 정체 상태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상태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자본량이 지금 여기서 딱 멈춰있는 상태로 이 그래프를 해석이 되는데 계속 또 자본량이 늘어. 계속 또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요. 그지?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 실질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 경제성장이 더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 기술로 설명해요. 기술이 더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쑥 더 올라가겠죠. 그지? 그러고서 다시 또 어떻게 돼? 이 균제 상태가 또 발생을 해. 근데 또 기술이 또 만들어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글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자, 8번째 질문 시작합니다. 자, 이 질문 진짜 쉬워요. 네, 되게 가볍고 재밌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라는 거 먼저 소개할게요. 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돈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우리 뭐 은행 대출도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변제는 뭐냐? 자, 변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갚아야 될 거냐? 그죠? 갚는 걸 변제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고요. 갚아야 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채무자가 뭐 해야 된다고? 변제해야 된다고? 자, 근데 보통 이유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채권자는 왜 돈을 빌려주겠어? 보통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 뭐야? 그거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로 이제 얘는 수익을 내는 거죠. 됐죠? 얘는 돈이 지금 급하니까 돈을 빌림으로써 그 돈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얻는 거고. 계약이라는 건 항상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런데, 자, 이게 지문에서 이상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이 채무자가 한 번 돈을 빌린 게 아닌 거야. 만약에 여러 번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황이 나와. 다시 말해 변제를 n번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이제 채무가 그러니까 여러 개야.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자, 이자를 해야 되잖아.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뭐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 그 돈다발을 뭐 갖다 준다든가 뭐 이런 그럼 그 이동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비용, 이자, 원금 이렇게 세 가지. 막 빚이 많아. 그지? 그래서 뭐부터 갚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0번은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하면 돼요. 너 뭐부터 받고 그다음 뭐 갚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합의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해? 합의가 없으면 법률대로 해야겠죠. 그죠? 그 법률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굉장히 쉬워요. 1번.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랑 도래한 채무가 있을 수 있어. 자, 이거는 언제까지 갚아? 이건 언제까지 갚아? 자, 예를 들어 이건 2023년까지 갚고, 이건 2024년까지 갚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지금 이미 도래했잖아. 당연히 그럼 얘부터 갚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자율이 다를 수가 있어. 자, 이게 만약 둘 다 2024년이라고 해봐. 근데 이자율이 이건 10%야. 와, 빡세죠, 그죠? 근데 이건 1%야. 자, 그러면은, 뭘 먼저 갚는 게, 이 갚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겠냐? 이자를 10%까지 내야 되는 10%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걸 먼저 갚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법률에서도 굳이 갚아야 되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채무자에게 지금 돈 갚아야 되는 애가 유리한 쪽으로 법률에서 정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금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이자율이 더 높은 것 먼저. 쌤이 이 질문은 살짝 생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봐봐. 아까 내가 23년, 24년 했잖아. 그럼 아직 24년 안 지났으니까 얘는 안 갚아도 되고 얘는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얘를 먼저 해야 돼. 근데 둘 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24년, 24년이야? 그러거나 혹은 둘 다 23년, 23년이야. 더 도래했어. 이랬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좀 쓸데없이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이건 만약에 혹시나 이게 연계가 된다면 읽고 푸세요. 이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이거 기억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나누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로 비용 말고 이자, 원금 막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금이 이제 그 갚아야 될 돈 이러면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뭐 갚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쳐봐. 그럼 뭐부터 갚아야 되느냐? 이 순서 그대로 갑니다. 비용, 이자, 원금 이 순으로 총 비용, 총 이자, 그다음 원금 이 순서대로 갑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자율이나 이행기 같은 게 모두 동일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1대2 비율로 갚아요.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뭐 돈 같은 경우는 채권자네 집으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한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면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해야겠지. 라는 당연한 얘기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지금부터는 쌤이 이제 예시를 사람을 들어 설명할 거예요.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다고 해볼게. 자, 갑은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렸고 이제 돈을 내놔라고 하는 사람이고 을은 채무자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자, 제3자. 갑을 병을 제3자라고 해볼게요. 자, 생각해봐. 갑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돈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갚든 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굉장히 착해. 근데 얘는 개빡세. 무서워. 자, 얘가 만약에 대신 갚아주면 을은 그럼 돈을 안 갚았으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돼? 병한테 갚아야 되죠. 무서워. 깡패 말을 들어서 야 그럼 깡패들이 막 먼저 막 돈 다 갚고서 야 내놔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원칙상은 제3자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일단 원칙상은 제3자는 원칙상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이라는 얘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을과 병이 보증을 썼다고 해봐. 뭐 친구끼리도 보증을 서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병이 을이 만약에 갑한테 돈을 못 갚아. 자, 이거 갚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갚으면 병이 갚아주겠다고 계약을 해놨어. 그런 상태에서 을이 계속 삘삘거리고 있으면 어쨌든 병은 지금 지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새끼 못 갚을 것 같으면 계속 이자만 불어나. 병이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라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원칙상은 안 되나 을과 병이 이런 법률 이해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경우라면은 제3자가 다시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케이? 법률 관계 정도라고만 적어놓을게요. 됐죠? 이게 제3자의 변제예요. 법률 관계가 있다면은 가능하다. 원칙상은 원래 안 돼. 이런 거. 자, 그 다음 좀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얘가 채권자가 아닌데요. 가짜 채권자예요. 자, 준점유자라고 적어놨어. 준점유자. 이 준점유자가 뭐 하는 애냐면요. 채권자인 척 하는 애예요. 오케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자, 채권자처럼 보이는 애를 준점유자라고 그래요. 자, 이 보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문에서. 이 외관이라 함은 신분증, 뭐 인감 도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준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 같지, 그지? 사기야, 사기인데 도장이나 신분증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뭐 채권자를 직접 안 만났을 수도 있잖아. 이게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은행을 만나진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도장, 신분증 이런 거 돈 얼굴 안 보고 빌렸다고 하면은 얘가 막 그 신분증 갖고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을이 얘한테 갚은 거야. 얘한테 안 갚고.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을한테 그 감정이입을 해봐봐. 채무자인데 난 돈을 갚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사기꾼이래. 난 얼마나 억울해. 그지? 그럼 난 얘한테 또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얘가 을이 그 과실도 없고 충분히 주의도 했고 과실도 없고 충분히 주의도 했다면은 이거는 변제로 인정이 돼요. 이게 뭐 만약에 막 일부러 막 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막 내가 알고 보니까 을의 친구야. 근데 막 너한테 갚을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쇼를 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과실이 없고 뭐 나쁜 의도도 없어. 그런 게 없었다면 이거는 변제로 인정됩니다. 오케이? 갑은 어떻게 해서 선생님? 자, 뭐 갑은 아마 국가에서 뭔가 해결해 주는 거 하겠지, 그지? 어쨌든 간에 변제로 인정해줘. 오케이? 그리고 이 새끼한테 아마 그 처벌을 한 다음에 얘한테 갚으라고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지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을이 만약에 그 이자가 너무 빡센 것 같아서 미리 갚아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제 이자를 5%씩 낸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 나 2달 이자만 내고 그냥 원금 갚아버려야지 라고 만약에 시용하고 원금을 갚았어. 그럼 이자를 2달치만 내나? 그렇지 않아요. 왜? 갑 같은 경우에 갑의 권리는 뭐야? 이자로서의 이익을 얻는 거죠. 얘의 권리는 그 돈을 1년 동안 사용한다 뭐 이런 권리라고 하면 얘의 권리는 이자를 통한 이득을 얻는 걸 얘의 권리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갚는다고 해서 이자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오케이? 미리 갚는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에 이자를 다 내야 된다. 라는 게 이 8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9번째 질문. 자경제 투자 옵션 모형과 재고 투자 모형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질문 굉장히 내용 쉬워요. 이 148쪽 수트 펴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읽기도 싫게 생겼고 막 그래프가 있고 막 그래. 근데 읽어보면 안 읽어도 돼요. 솔직히 난 이거는 뭐 꼭 이걸 읽고 문제까지 풀어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 잘 듣고 별 내용 없다 이 정도 체크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자, 볼게. 일단 이 질문 뭐 하는 내용이냐면 투자, 기업의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쌤 뭐 좀 한번 쭉 적어놨는데 기업이라는 건 일단은 뭔가를 생산하죠, 그죠? 회사는 이 생산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땅이 필요하겠죠, 그죠? 땅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 공장 건물이나 뭐 기계 설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이니까.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있어야겠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토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뭘 해요? 상품을 만들죠. 이게 일단 기업의 기본적인 거야. 자, 여기서 자본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자본재라는 게 뭐냐면요, 이 노동이랑 토지 뺀 이 재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장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을 자본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쌤이 투자라고 적어놨죠, 그죠? 투자라는 거는 이 자본재. 자, 그러니까 이 공장이나 기업, 회사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어디다 투자하는 거였어?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 공장을 하나 더 늘려. 물론 막 돈이 엄청 들겠죠? 근데 미래에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면 이득이 될 거니까. 그지?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이 투자, 기업의 투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설비 투자고요. 두 번째는 재고 투자입니다. 자, 첫 번째 설비 투자 모형, 설비 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옵션 모형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설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공장 건물이랑 기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시설을 더 늘리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설비 투자라는 걸 말하는데 이 투자를 항상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자동차를 아무도 안 사. 자동차 시장이 좀 망해가. 이러면은 설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이게 근데 잘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투자라는 개념이 이 불확실성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설명들은 다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를 불확실성과 투자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 이론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씩 나올 건데 설비 투자를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자, 별거 아닙니다.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자, 일단 지금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그래프가 바로 자동차 가격 변화에 대한 그래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할 거라고?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중에 설비 투자를 왜 기업이 계속 미루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 왜 얘네들은 바로바로 투자를 안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든가 이 기업들이 계속 이 불확실성을 따져. 자, 이거를 왜 미루는가에 대한 결정이야. 알았죠? 왜 미루는가에 대한 설명이야.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이 기업들이 새롭게 산업에 뛰어드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편하게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불확실성은 당연히 있고, 지금 보면 딱히 막 계속 지금 가격이 막 변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자동차 가격 변화야. Y축이 가격입니다. X축이 시간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 시장에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지금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막 만들려고 그래. 새롭게 나도 자동차 회사 만들어야지 라는 중인데 지금 이 상황이 X 정상 이윤이라 적혀있죠. 이 정상 이윤이 뭐냐면은 뿔맛 제로예요. 그러니까 딱 돈을 벌었지도 않았고 손해도 안 났어. 오케이? 딱 그 본전을 회수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본전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보다 많이 먹어야 여기 들어오는 의미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T0인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현재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X야. 그러면 뭔 소리야? 지금 현재 자동차 가격이 X라는 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고 하면 어떻게 돼? 딱 본전이다. 이런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갈 것 같다면 어떻겠어? 이득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설비 투자하고 해서 이 경쟁이 뛰어들겠죠. 오케이? 당연하지, 그지? 당연하지. 자, 그런데 반면 지금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 현재 본전보다 높은 뭐 이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이 시점에서 근데 보니까 계속 하락세야. 내리 꽂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잠깐은 뭐 돈을 벌든가 말든가 하겠지만 이 공장 건물이랑 기계도 만드는데 그리고 사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동안 점점 내려가가지고 싸구려가 돼버리면 난 이거 괜히 이것만 만들고서 만들면 손해가 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도 입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 경쟁 시장에 뛰어들기가 무섭겠지. 그지? 그러면은 점점 보류하겠죠. 인정? 자, 만약에 이런 시점이라 생각해봐. D2의 시점이야. 이미 X보다 적어. 이미 본전치기보다 적은 가격인데 이미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러면 누가 들어가? 안 들어가겠죠. 시장 진입을 하지 않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설비 투자를 점점 미룬다. 결국 이 본전 때문인 거죠, 그죠? 그렇죠. 어렵지 않지.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이 재고 투자라는 게 있어요. 재고 투자라는 건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은 재고라는 말부터 생각해봐. 재고떨이 들어봤죠? 그죠?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상품. 그런 걸 재화라고 해. 안 팔린 재화. 오케이? 재고 투자가 그럼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또 불확실성이라는 건 투자에 항상 관련된다 그랬잖아. 이게 내가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든다고 100개가 반드시 팔린다는 보장이 있겠어? 그렇지 않죠, 그죠? 항상 불확실성에서 이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재고를 일부러 증가시키는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안 팔리다가 나중에 많이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위험하겠지, 그지? 물론 안 팔리면 뭐 망하는 거지만 나중에 팔릴 걸 기대하고 계속 재고를 쌓는 그것 자체를 투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이 재고가 만약에 이 생산 비용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계속 만들면요. 자, 다시 만약에 요즘 잘 돼 갑자기 요즘 너무 잘 돼가지고 요즘은 1000개씩 만들다가 안 되면 300개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유두리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이 만들었다가 조금 만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손해가 날 때가 많을 거야. 오케이? 한 번에 많이 만들려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전 지문에서 했었는데 한계 체증 이런 내용 나온 적 있었던 거 기억나니? 어쨌든 이 쭉 하나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 있잖아. 이게 많이 만든다고 무조건 더 싸지는 게 아니에요. 1000개 만들면 더 싸지고 10,000개 만들면 더 각각의 단가가 싸지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왕창 만드는 것보다 일정한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더 편하거든. 오케이?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야. 주기적 생산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생산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최대한 생산량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계속 만든다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고를 투자할 것이고, 그지? 투자한다는 게 어쨌든 재고가 남는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좀 좋아져서 막 잘 팔려 이러면은 내가 열심히 투자해놨던 쌓아놨던 재고를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재고에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굉장히 당연한 소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재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유야. 왜? 결국 불확실성 때문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생산하고 조금 생산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주기적으로 생산해 놓고 간다 이거지. 안 팔리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가 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 변동보다 더 커요. 뭔 소리야? 현실에서는요 일정량으로 주기적으로 기업들이 생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훨씬 많이 생산했다가 조금 생산했다가 이런 게 훨씬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판매량이랑 생산량이 거의 비례했대요. 뭔 소리냐면 분명히 방금 불확실성에 따라서 일정 주기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 현실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현실에서는 이 판매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가. 잘 팔리면 더 열심히 생산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결국 이렇게 됐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만으로는 현실에서 오히려 이런데요? 라는 걸 설명 못하니까. 자, 이것도 용어만 많지 진짜 쉬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현실에서 생산량 변동이 많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뭐야?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에요. 기피. 재고 소진을 피한다는 뜻이야. 뭔 소리냐?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라고? 왜 일정량 주기적으로 생산하면 되는데 애들이 갑자기 잘 팔린가 많이 생산하지? 에 대한 얘기인데 재고 소진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뭔 소리야? 아니 만약에 일정량을 똑같이 생산하는데 갑자기 개 잘 팔려. 근데 난 똑같이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어때? 재고가 없어. 못 팔아. 품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품절이 계속되면 보통은 이 인기가 찌솟다 말겠죠 계속. 그지? 그러니까 기업 장래에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재고 소진을 계속 더 하지 않도록 재고 소진이 안 되도록 더 많이 팔리면은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서 계속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 지문이고요. 사실 지문이 무섭게 생겼으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연계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어렵지 않죠?